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또 중대 시험을 진행해 한반도 긴장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네, 북미 관계에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이제 오후에 방한을 할 텐데 상당히 지금 북미 관계가 꼬인 상황에서 방한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방한의 성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치 상태의 어떤 그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는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고 반면에 또 북한의 그런 경직된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뭔가 성과를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11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12월 중으로 미북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김명길 북한 측 당시에 수석 대표였던 사람은 임의의 시간과 임의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단지 셈법만 바꾸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게 됐죠. 어찌됐든 오늘 비건 대표가 들어와서 내일 모레까지 이제 한국에 있게 되는데 이 시기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단지 뭐 이게 이 한미 간의 문제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북한 측 수석 대표와 만나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건 대표는 이제는 국방부 부장관으로 이제 지명된 사람이기 국무부 때문에 부장관으로 국무부 지명됐죠? 죄송합니다. 네. 부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희 제1부상이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다. 그래서 네.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북한의 몫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뭐 통상적으로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게 된다면 그 역시 뭐 공개된 상황에서 오진 않고 결국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이런 대화의 단초를 끌어왔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북한과 미국이 계속 말폭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김효수 수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연말 시한 마지막 기한 그 순간까지 북한과 네. 미국은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먼저 움직여달라 이걸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 대표가 와서 과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이미 북한은 새로운 기회를 천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이제 그 군사적인 그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변화해서 그냥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할 그런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이 즉 북미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이번에 회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 측에 의한 어떤 유연한 입장 표명이 아닐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방한하는 비건 대표의 입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불렀고 또 북한도 늑달이라면서 응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북미 관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 3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상황은 뭐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같은 상황이고 2018년도는 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가지고 완전히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의 평화 무드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2019년도 2월 달 소위 말하는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게 지금 평행 상태로 가서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2017년도 상황으로 돌아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상황이 재현될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2017년도 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미국에서도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2017년도 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2, 3년 동안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걸 끌고 왔는데 이것을 다시 2017년도 상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건이 오지만 거기에 대한 희망도 있고 하지만 미국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한국 정부도 다양한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다시 2017년도 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비건 대표는 글쎄요, 뭐 말폭탄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결심도 미국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야말로 대화가 됐든 아니면 최고 수준의 압박이 됐든 그 어떤 것이더라도 할 준비가 됐다. 결국은 북한의 태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그 카드를 뽑아들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방한을 하면서 출국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요구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이런 확고한 방침들 결국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에 있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 변함이 없고 동시에 병행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북한도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즉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에 있어서 뭔가 진전된 조치를 내놔야지만 미국도 북한에게 동시적 병행적 조치로서 뭘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한 쪽에서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호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10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 협상이 결렬이 될 때 분명히 북한은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연말 시한이라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 4월에 새로운 세법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세법이라는 건 북한이 원하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인데 네. 여전히 미국이 그거를 수용을 못 해준다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3일 동안 방한하는 동안에 이제 대사관 쪽에서 얘기도 좀 듣고 우리 네. 카운터파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그 방문 목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그 의견 교환을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하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 진전 방안인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포괄적 합의를 좀 뒤로 밀어놓고 동시적 병행적 조치, 북한이 원하는 그런 조치에서 얼마만큼 미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과 어떤 힘 결을 하면서 또 유연한 입장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3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테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죠. 좀 회의적인 부분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건 대표 방한 직전에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건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최근 2차례나 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ICBM 혹은 위성용 엔진을 시험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그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손을 그냥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손이 하나는 손등이고 손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이 그렇게 해서 날아가서 우주로 가면 그게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다시 우리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재진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ICBM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인공위성용 쪽보다는 오히려 ICBM 쪽에 무게를 두고 여기에다가 신형 엔진을 실험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고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은 1단, 2단, 3단 추진체가 필요한 거고 지난번에 화성 15형은 1단, 2단만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1단, 2단에 대한 새로운 엔진 그것이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거기에 대한 연소 실험을 2차례에 걸쳐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액체 연료를 시험했다. 그 부분은 결국은 ICBM에 대한 가동에 있어서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들을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북미 협상이
이제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외교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 핵미사일 발사 유예, 시험 유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을 자기가 유예시켰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 미국에 대한 압박수를 최고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추정하는 것이 ICBM 혹은 위성 발사체의 엔진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제 대북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최고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의 역할, 미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ICBM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인공위성 발사체로 가서 어떤 그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향후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북한은 ICBM을 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서 대미 압박을 그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그 넘어가지 말고 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대담 중에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북한 국방부학원 대변인의 그 얘기 중에서 그 CG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시험을 진행했다. 이게 밤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라고 7분 동안 시험을 진행했다라는 게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런 경우를 글쎄요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아서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7분 동안이라는 시험 시간.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뭐 저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추진체에 대한 연소 실험인데 그 목표가 140초거든요. 네. 일단 추진체. 한국 같은 경우에는 75톤 포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했던 것이 80톤 포스거든요. 한국보다 조금 더 그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큰 거죠. 140초면 2분이 조금 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7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단만 연소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한 2, 3분 내로 이제 다 끝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단 추진체는 1단 추진체에서 힘을 잃고 나면은 한 번 더 이제 쏘아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2단 추진체에서 사용되는 것이 통상 보면은 아마 요게 10톤, 20톤을 이제 밀어줘야 되니까 요게 한 140초 또 넘게 소요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1단 추진체도 연소 시험을 하고 2단 추진체도 연소 시험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인터벌을 두면 전체적으로 한 7분 정도. 그래서 1단과 2단을 동시에 이렇게 연소 시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으로서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험을 했다라고 자평을 할 만하네요. 그렇게 분석을 네, 한다면.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80톤 포스는 이미 이제 실험에 성공해서 이것은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쏠 때 분사구 2개를 해가지고 쏴서 올렸거든요. 네. 화성 14형에도 물론 이제 이걸 썼는데 제가 볼 때는 80톤 포스짜리를 이번에도 실험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예를 들어서 90톤 포스 또는 100톤 포스짜리를 실험을 했겠냐. 요건 좀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는 지구 정지 궤도 위성까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바라고 있는 목표는 바로 정지 궤도 위성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넣어서 뭐 우리 한국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예. 이번에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엔진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도발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 또한 대응
대응 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특수 정찰기도 한반도로 잇따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일단 말씀해준 두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것은 몇 달 전에 미국이 감행했던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를 하고서 이제 자기의 중거리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태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좀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 정찰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들이 계속 정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계속 엄중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미사일, 즉 북한이 ICBM을 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연말시한이라는 것은 북한의 정에는 자기적인 되돌아야 되니까 미국은 연하지 않겠다. 즉 내년에도 북한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한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에 방한을 해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난다고 하네요. 모쪼록 이번 방한을 통해서 지금 얼어있는 북미 대치정국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 대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